1923년 독일의 어느 도시에서 이른 아침부터 잠에서 깬 한 여인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난로에 불을 붙이려는 그녀의 손에는 장작이 아닌 돈다발이 쥐어져 있었고 그 돈다발에 불을 붙여 난로를 켜는 것이었죠.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 돈을 장작 삼아 난로에 집어넣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돈을 장작으로 쓸 만큼 부잣집도 아니었고 평범한 집안이었는데요. 충격적인 건 근처의 다른 집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을 전체가 돈다발을 장작으로 써버렸을까요? 때는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패전국인 독일에게는 매우 치욕적이고 가혹한 평화조약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렇게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기존 영토의 13%에 달하는 땅을 내주게 되었고 인구의 10%나 되는 약 700만 명의 인구가 다른 나라 사람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독일군을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 인해 독일군은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둘 수 없게 되었고 공군도 없애버렸으며 탱크와 잠수함 그리고 현대식 무기도 만들 수 없게 되었죠. 또한 북해와 발틱해 해안 요새를 해체당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전국들은 독일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했죠. 처음엔 225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요구했던 승전국들은 독일과 2년여의 시간 동안 치열한 협상을 벌였고 1921년 5월에 1320억 마르크를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배상금은 독일 돈이 아닌 금이나 외환으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죠. 하지만 문제는 당시 독일의 1년 세입이 70억 마르크 정도였으니 수십 년 동안 독일 국민 전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해야 갚을 수 있을까 말까 했던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영국 대표단으로 참가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독일은 이 큰 배상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서 장기 분할로 상환을 한다 해도 한 세대 이상 궁핍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이는 독일 경제는 물론 유럽 전체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죠. 하지만 그의 의견은 묵살되어 버렸고 그렇게 독일은 헤어나올 수 없는 배상금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조약 체결의 내용을 들은 프랑스의 포슈 장군은 이 조약은 평화조약이 아니라 20년 정도 휴전을 보장하는 데 그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한편 이 배상금의 규모는 당시 독일의 경제 수준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독일 정부의 재정은 엄청난 적자 상태이기도 했고 그 외에도 전쟁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사회 기반 시설이나 생산 시설이 파괴되기도 했으며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도 해줬어야 했으니 이미 그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던 상황이었죠. 또한 세금도 충분히 징수할 수 없었던 독일 정부는 결국 필요한 만큼의 돈을 찍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독일은 배상금도 마련하고 경제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국채를 마구 발행했으며 중앙은행이던 라이히스 은행은 밤낮으로 돈을 찍어냈죠. 당시 모든 물자나 자원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여러 생활 물품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에 막대한 양의 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21년 6월부터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초인플레이션이 독일에서 발생했던 것이죠. 시중에 돈이 풀리자 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만큼 마르크의 화폐 가치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물건 가격이 막 오르니 사람들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으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모아 상점들로 들이닥쳤죠. 그러다 보니 모든 물건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렇게 물가 상승은 초고속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모든 물건의 가격들이 엄청나게 오르자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한 셈이 되었고 그러자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다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죠. 1918년 11월에 1마르크였던 빵은 1922년 11월엔 163마르크로 뛰었고 1923년 9월엔 150만 마르크 그리고 초인플레이션 막바지였던 1923년 11월엔 2천억 마르크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빵 하나 사려고 돈을 수레에 가득 싣고 가야 할 정도가 되자 독일 정부에서는 고액 지폐를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전쟁 전에는 가장 고액 지폐가 100마르크였지만 1923년 말에는 100조 마르크까지 발행했죠. 또한 전쟁 전 0.3마르크였던 신문 한 부가 1923년 말에는 2천억 마르크가 되었고 우표 한 장은 1000억 마르크에 달했습니다. 화폐가 종이보다 더 값이 싸져버린 것이죠. 또한 너무나도 빠른 물가 상승력 때문에 상점의 물건 가격표는 거의 분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다가왔지만 빵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버려 살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방금 산 물품 가격이 불과 몇 분 후에 두세 배로 뛰어버린 것인데요. 처음 말했던 돈다발을 장작으로 쓴 것도 장작을 사는 것보다 지폐를 태우는 것이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지폐에 불을 붙여 음식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도 장난감 대신 돈다발로 블록 쌓기 놀이를 했으며 벽지가 필요하면 지폐를 붙였죠.
거리에 지폐가 굴러다니고 하루에 몇 번이나 물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식당에서 저녁 한 끼 먹으려면 몇십억 마르크가 있어야 했고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려고 해도 수억 마르크가 있어야 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이 물가가 상승해버렸죠. 나중에는 지폐 찍을 돈도 없어서 1000마르크 지폐 위에 빨간 글씨로 10억 마르크라고 고쳐 쓰기까지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에서도 급여를 월급에서 주급으로 나중에는 하루 단위로 줘야 했습니다. 돈의 부피가 너무 컸기 때문에 월급을 주게 되면 한 사람이 다 들고 갈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나중에는 하루에 2번 급여를 주기까지 했는데 낮에 아내가 찾아와서 급여를 받아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있었던 전설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한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꾸준히 저축을 해 많은 돈을 모았던 반면 다른 남자는 매일 술만 마시며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1923년 후반에 저축해 두었던 돈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었지만 술주정뱅이가 쌓아둔 빈병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렸다는 일화입니다. 거기다가 술에 돈을 잔뜩 쌓아서 물건을 사러 갔다가 강도를 당했는데 돈은 그대로 둔 채 술에만 훔쳐갔다는 일화도 전설로 남아있죠. 그렇게 오른 물가만큼 급여가 오르지 않은 서민들의 삶은 궁핍해져갔고 평생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은행에 저축한 사람들은 전 재산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르크의 화폐 가치가 곤두박질 치자 수많은 투자자들은 얼른 마르크를 팔고 다른 안정된 화폐로 바꿔버렸고 그와 동시에 독일에 있던 외국인들의 예금이나 자산이 독일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투자자들도 독일 시장이 더 이상 가망 없다는 걸 알고 투자했던 모든 걸 회수해 독일을 탈출해버렸고 그렇게 투자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도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실업자가 생겨버렸죠. 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배상금을 갚아나갈 방법이 없었기에 돈을 계속 찍어 달러로 교환하는 방법을 고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전인 1914년 7월 초까지만 해도 1달러당 4.2마르크였던 환율이 전쟁 후인 1918년에는 약 9마르크까지 올라버렸고 1921년 말에는 1달러당 173마르크, 22년 말에는 달러당 7,400마르크까지 올랐으며 초인플레이션 막바지인 1923년 11월에는 1달러당 4조 2천억 마르크까지 올랐죠.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치닫고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하자 독일 전역에서는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폭동이 일어났으며 온갖 약탈이 자행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마르크화 받기를 거부하면서 농작물을 팔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베를린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고 길가의 상점들은 모조리 약탈당했으며 이 모든 일들이 유대인의 탓이라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은 독일이 1923년 11월부터 렌텐마르크라는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고 이 화폐의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진정되기 시작했는데요. 렌텐마르크는 기존의 마르크와 1조 대 1의 비율로 화폐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이 나서서 프랑스와 나머지 승전국들을 설득해 1924년 4월에 배상금 상환을 대폭 완화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독일에 드리워졌던 칠흑 같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게 되었죠. 그러나 다른 문제가 독일에서 서서히 발생하고 있었으니 이런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은 독일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과 동시에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껴졌으며 초인플레이션이 진정된 이후에도 독일인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런 치욕을 준 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에게 강렬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죠. 그 외에도 독일 정부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 부자들 중 많은 수는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금융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중산층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건전한 정치와 경제의 유지를 위해 허리 역할을 하던 중산층이 감소하자 독일 전체가 극단적인 정치 선동에 현혹되어 버리면서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뛰어난 언변으로 강한 국가 강한 민족을 외치며 모든 독일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인물이 나타났고 그는 이후 총리를 거쳐 총통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과거 독일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며 독일군을 재무장시켰으며 독일을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는 훗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며 유대인들을 무차별 학살한 세계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가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물가와 금리가 치솟는 반면 월급은 오르지 않고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럽은 전 지역이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공장 등 많은 산업시설까지 파괴되어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마저 제대로 생산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사상자도 어마어마했던 만큼 유럽은 전후 복구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피폐해진 유럽을 대신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군수물자와 식료품, 여러 물품들을 수출하면서 엄청난 경제 호황기를 맞게 되죠.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자 돈이 어느 정도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면서 국민 소비가 증가했고, 그만큼 문화나 예술,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각종 미인 대회도 열렸고, 할리우드에서는 수많은 상업 영화들이 개봉했으며 뉴욕에는 높은 건물들이 줄줄이 세워졌죠. 그리고 거리에는 유행하던 3,400달러짜리 라쿤 코트를 입은 멋쟁이들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들의 월급이 약 80달러 정도였는데 거의 4배에 달하는 사치품을 입고 다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이 시대를 심지어 광란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공장을 지었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물량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라디오,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 새로운 가전제품들도 본물 터지듯 출시되었죠. 이런 제품들도 원래는 사치품이었지만 이때는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이 세계 제조업의 약 42%를 차지했었고, 특히 자동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약 80%를 장악했을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것이죠. 당시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가 미국의 모든 가정이 냄비 안에는 닭고기를, 차고에는 자동차를 넣게 될 거라고 했다고 하죠. 이런 물질적 사치와 더불어 라디오와 재즈도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흥겨운 재즈 음악이 도시 곳곳에 울려 퍼졌으며 매일 밤 끊이지 않는 현란하고 광란의 파티들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죠. 당시 미국은 1920년부터 1929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약 42%에 달했으며 실업률은 4% 이하였습니다. 이런 경제 호황으로 인해 정말 어마어마한 주식 광풍이 불어 닥쳤는데요. 당시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가진 돈의 10배를 대출해 주었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 교수는 주식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보답이라도 하듯 미국 증권시장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달렸고, 1929년 9월에는 다우존스 주가지수가 381이라는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러자 유럽에서는 전쟁 후 재건 자금으로 쓰일 돈까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죠. 이러한 광적인 주식 열풍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았는데 이미 눈 돌아간 미국 사람들에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 정부는 시장 경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방관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당시 수익이 전혀 없던 부실 기업도 주식 상장이 가능했었고, 기업에 대해 아무런 정보나 데이터도 없는데 사람들은 소문만으로 그 기업의 주식을 마구잡이로 샀으며, 그렇게 부실 기업이라 할지라도 주가가 몇 배로 뛰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졌는데, 당시 상위 1% 계층이 미국 전체 부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을 정도였으며, 미국 사람의 약 80%는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후반에 접어들기 시작하자 사람들에게 의문스러운 점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시중에 물건은 많은데 물건을 사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물건을 살 사람은 한정적인데 끊임없이 공장을 늘리며 생산에만 치중하다 보니 공급만 넘쳐나고 있었고 수요는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물건은 점점 창고에 재고로 쌓이게 되었고, 물건이 팔리지 않자 공장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식량을 수출하면서 대박을 쳤던 농촌은 경제 호황기 때도 무리하게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부의 축복의 땅인 대평원에서도 휴지기 없이 엄청나게 생산을 해댔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식료품을 더 이상 수출할 길이 없자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또한 무자비한 개간으로 인해 대평원이 사막화돼 버리면서 결국 무서운 자연재해 더스트 보울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어이없는 점은 농산물 값이 폭락하자 농장의 주인들은 농산물을 땅에 묻어버리거나 썩혀서 버렸지만, 도시의 사람들은 배를 골마 과일과 식료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 1929년 3월에 연방준비은행과 전문가들로부터 주식 거품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9월 20일 영국 증권시장의 주가가 급락하자 혹시나 미국에도 주가 폭락 사태가 닥쳐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미국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주식이 거래되었죠. 그러던 1929년 10월 23일 수요일이 되자 미국 전력회사 웨스팅하우스 주가가 폭락해버렸고,
그 이후 여러 우량주들의 주가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상태로 수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되었죠. 그러자 사람들은 투자한 주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밤잠 설치는 날을 보냈고 10월 24일 목요일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난리가 났죠. 어젯밤 불안에 잠을 설쳤던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자 투기꾼들은 겁에 질려 더욱 매도 주문이 쇄도했고 개장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100억 달러가 사라져버렸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럴 일렉트릭 주식이 396달러에서 210달러까지 폭락해버렸습니다. 또한 1929년 9월 3일에 381이라는 최고점을 기록했던 다우존스 주가지수가 10월 24일에는 299로 뚝 떨어졌죠. 이에 오후 12시 30분 시카고와 버팔로의 거래소가 거래를 중지하고 급하게 문을 닫았지만 이미 11명의 투자자가 투신을 한 이후였는데요. 약 30분이 지난 오후 1시 월스트리트 주식 중개인들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주식 중개인들은 다 함께 여러 상장사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입해 폭락 사태를 수습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러자 주가 폭락은 잠깐 진정되었지만 실제로 아주 잠깐 동안이었는데 과거와는 달리 미국의 경제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기 때문에 일부 자산가들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매도 폭탄을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날 거래된 주식은 과거 최대 거래량인 400만 주를 훌쩍 넘는 약 1290만 주나 되었고 주식 대폭락을 한 이날을 검은 목요일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목요일이 지나간 이후 주말 동안 신문을 통해 이 일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자 같은 사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의 붕괴는 미국 전역으로 퍼진 뒤였기 때문에 화요일이 되자 다우 지수는 230을 기록했으며 주식 거래량은 1640만 주에 달했습니다. 이 1640만 주 매도라는 기록은 40년 동안이나 깨지지 않았다고 하죠. 이날 10월 29일 화요일을 검은 화요일이라 불렀고 1929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엄청난 주가가 떨어진 이 사건을 월스트리트 대폭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었는데요. 11월이 되자 주식값은 더 떨어졌고 사람들의 주식들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으며 결국 수많은 회사가 부도가 나 망해버렸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은행들이 빌려줬던 대출금들을 무자비하게 회수했지만 회사가 망해버려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대량 인출 사태인 뱅크런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미국 경제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1932년 7월 8일에 다우존스 지수는 40일까지 떨어져 버렸으며 이는 다우존스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1896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낮은 값이라고 합니다. 이 다우존스 지수가 대공황 직전의 수준까지 회복한 것은 20여 년 후인 1954년이었죠. 계속되는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1932년 7월까지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해버렸고 수만 개의 회사들과 약 9천여 개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회사와 은행이 파산하자 사람들도 역시 살기 힘들어졌는데 일자리를 잃은 데다 은행에 저금했던 돈도 찾을 수 없어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닥치게 된 것이죠. 희망을 잃은 일부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의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 실업자는 1300만 명까지 늘었죠. 거리는 구직을 위해 나온 실직자들로 가득 찼고 이후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5%에 달했는데 IMF 때 대한민국의 실업률 최고치가 7%인 걸 생각해보면 미국의 실업률은 끔찍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낙관론에 기대어 머뭇거리는 사이 금융시장에 개입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그렇게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었죠. 당시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미국이었기에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도와줄 수 없었고 미국 경제의 붕괴는 세계 경제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구호단체들의 무료급식을 통해 겨우 끼니를 해결했고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먹을 걸 찾는 사람도 많았죠.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은 대도시 주변에 판자촌을 형성했는데 이곳을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의도를 담아 후보빌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구직을 위해 자신의 이력을 적은 것을 크게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기도 했으며 옷 살 돈이 없자 밀가루 포대를 덮어쓰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밀가루 회사에서는 광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 밀가루 포대를 예쁘게 만들어 팔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손님이 무언가를 달라고 주문하면 점원이 갖다 주던 마켓 방식에서 인건비를 아낄 수도 있고 물건값도 더 싸지게 하기 위해 손님이 직접 물건을 고르는 슈퍼마켓도 등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치와 체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터라 각지에서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였죠.
1932년 말 공화당을 꺾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와는 다르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간섭하는 정책을 펼쳐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딜 정책인데요. 1차 뉴딜에서는 불안에 빠진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미국의 모든 은행을 휴일로 정해 업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농산물을 사들여 농산물 값이 떨어지지 않게 했으며 테네시강 유역에 26개의 대형댐을 건설하는 공사를 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수력 발전, 농업 증대, 홍수 조절 등 지역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었죠. 또한 대공황 당시 가장 소외되었던 청년층에 구제해주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국토개발 사업에 투입했고 약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들 덕분에 미국의 여러 국립공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적당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 회사가 물건의 생산량과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음악인, 연극인 등 문화예술인에게 정부 지원금을 줘 그들이 예술활동을 하며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계층에도 용기를 주고 나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기를 원했던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이었죠. 하지만 이 뉴딜 정책에도 대공황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는데 순식간에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죠.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것을 계기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선언한 미국은 이후 무기나 보급품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막대한 투자와 생산 덕분에 경제도 다시 성장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하나 의외의 사실은 대공황의 미국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자들은 어려움은커녕 오히려 더욱 부자가 되었는데요. 부자들은 망한 공장과 떨어진 주식들을 싼 값에 모조리 사들였고 보통 때보다 더 싸졌던 모든 것들을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공황이 지나가고 나서 이때 산 것들이 값이 뛰기 시작하자 다시 팔게 되면서 자본가들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 대공황, 검은 목요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80년대 말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를 뜻하는 3저 호황의 시기부터 1996년까지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불리던 시절이었죠. 나라에는 일자리도 넘쳐났습니다. 대기업이던 현대나 삼성의 입사 경쟁률도 6대1에 불과했을 정도였죠. 당시엔 상고나 공고만 졸업해도 취업에는 큰 무리가 없었고 대학만 졸업하면 기업에서 굽신거리며 모셔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들 81%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차이도 그리 크지 않았던 시기였죠. 또한 금리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두 자릿대이다 보니 통장에 돈을 넣어놓기만 해도 돈이 복사가 되는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경제호황이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는 것과 맞물리면서 자유롭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해외 유학도 떠났으며 해외로 가 쇼핑도 즐기는 등 굉장히 살기 좋은 시절이었던 것이죠. 또한 젊은이들은 집보다 차라고 외치며 마이카 붐이 일어났고 그렇게 한국의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한민국은 86년도에 열린 서울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88년도에는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으며 93년도에는 대전 엑스포를 열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도 크게 오르고 있었죠. 거기다가 얼마 후 국민소득 $10,000까지 달성했으며 1996년 12월 12일에는 29번째 OECD 회원국이 되면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아닌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잘 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뉴스가 보도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총 빚이 1,530억 달러라는 보도였죠. 이에 사람들은 수출이 잘 되지 않았었나? 하면서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90년대 초반까지의 일이었지 90년대 중반부터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려면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았어야 하고 수출이 높으려면 원화의 가치가 낮았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80년대 말 이후 계속된 호황으로 인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수출이 줄 수밖에 없었고 수출이 주는 만큼 경상수지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이럴 땐 정부가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다시 수출을 증진시켜줘야 하는데 당시 정부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OECD 가입과 국민소득 $10,000 돌파로 국제적 위상이 크게 상승하자 이를 김영삼 정부에서는 정부가 이룬 대단한 업적으로 여겼기에 원화 가치를 낮춰 수출을 증진시키는 것보다 원화 가치의 고평가를 유지해 국민소득 $10,000 유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시작된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96년에는 GDP 대비 무려 마이너스 5%에 달하는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한국 기업들의 주식을 팔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점점 외환 보유고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었죠. 당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문어발식 투자를 하면서 몸집 불리기에 급급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종합금융사와 금융기관들은 해외 금융기관들의 돈을 빌려와서 기업들에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해외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이 이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종금사와 금융회사들은 해외 금융기관에서 단기 차관을 빌려와 장기 차관의 형태로 기업에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단기로 빌려오는 것이 이자가 쌌고 장기로 빌려주는 것이 이자가 비쌌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는 훗날 만기가 도래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태국의 바트화가 폭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997년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연쇄적으로 외환위기가 터져버린 것이죠. 바트화를 비롯해 여러 동남아시아의 화폐를 샀던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맛보게 되면서 달러가 부족해졌고 그때부터 전 세계에 투자해놓은 달러들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종금사와 금융기관에도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고 했죠. 그러자 한국의 종금사와 금융기관에서는 시간을 좀 더 달라며 만기 연장 신청을 했지만 당장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돈을 상환하라고 독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단기로 돈을 빌렸던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장기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았었기에 돌려받은 돈도 없는데 당장 해외에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너도 나도 빚을 갚기 위해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기 시작하자 달러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원화로 달러를 사니까 나중에는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미친 듯이 달러 가격이 폭등해버렸죠. 이에 정부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외화 보유고가 계속 떨어지면서 마침내 39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갚아야 할 빚은 1,530억 달러였던 것이죠. 한편 문어발식 투자를 하면서 몸집을 불렸던 기업들은 더 이상 자금을 빌릴 데가 없어지자 자금난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계 서열 18위의 대기업이던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줄줄이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재계 순위 26위이던 산미그룹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고 삼립식품, 기아, 동아, 혜태 그리고 재계 순위 2위까지 올랐던 대우그룹마저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던 30대 대기업 중 무려 11개의 기업이 공중분해되고 말았죠.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연쇄적으로 망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 엄청난 수의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잘려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순식간에 약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실업자가 되어버렸는데 자신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한 가장들은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하고 공원이나 길거리를 방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호황기를 누리던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처참한 상황에까지 처해지고 만 것이죠. 결국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은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계속 이어져 오던 대한민국의 고독 경제 성장이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경제 자체의 신뢰도는 끝장이 났고 경제 주권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IMF의 경제 식민지가 되었죠. 이후 2001년 8월 23일까지 약 4년간 한국 경제는 IMF의 경제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비극적인 일들이 더 많이 벌어졌죠. 양극화가 극심해졌으며 고용 불안,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고 사회적으로도 자살률이 급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고 실직한 가정은 부모가 이혼하면서 가정 붕괴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나라 전체가 암울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1998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자살 사망자의 수가 더 많아졌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2월에 정권이 바뀌면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때 정부는 국가의 빚을 얼른 갚아버리기 위해 IMF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로 인해 굉장히 강력한 구조조정이 있었고 기업에서는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죠. 이때 명퇴, 황퇴, 노가리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후 기업들은 직영과 정규직을 줄이고 다단하청과 파견직,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게 되었죠. 거기다가 고금리로 자본 유입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시중은행의 금리를 연 29.5%까지 올리면서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국민들까지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금을 모아 뜻을 보태면서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3년 8개월 만인 2001년 8월 23일 마침내 나라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 그렇게 IMF 관리체제가 종료될 수 있었죠. IMF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습은 많이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기업들은 조금만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긴축 경영이니 위기 상황이니 하며
지나칠 정도로 고용을 줄여버렸고, 그러면서 실업이 늘고 고용 상황도 굉장히 나빠졌죠. 또한 과거에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도 평생 동안 일할 수 있던 직장이었지만 지금은 비정규직, 파견직, 프리랜서와 같은 방식이 일반적인 근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 출산율이 급락하기 시작해 굳어져 버렸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IMF 외환위기를 꼽는 사람도 있죠. 한편 IMF 외환위기 때 굉장히 힘들었던 걸 생각해 한국은 제2의 IMF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체제를 개선하고 강화시켜 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22년에는 4,477억 달러를 비축해 세계 9위권의 외환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2023년 현재 IMF 외환위기급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미리부터 준비해서 다시 IMF 사태를 맞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흑역사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